비가 그친 한양 장터 한복판에서 짐꾼 한도겸은 두 팔이 붙잡힌 채 젖은 돌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장터 사람들이 겨울 장사를 버티기 위해 모아둔 공동기금의 은전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는 반쯤 열려 있었고 자물쇠는 마치 누군가 성급히 비틀어 꺾은 듯 부서져 있었습니다. 은전은 한 잎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도겸의 허리끈에서 떨어진 굵은 매듭을 보았고 그 매듭이 상자 손잡이에 감겨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도둑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차 좌판을 지키던 송월서는 다른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붙잡히기 전 상자 곁에 있던 몇 사람의 숨소리가 이상할 만큼 같은 순간에 멈췄고 서로 다른 자리에서 나온 설명이 마치 오래 외운 장부의 줄처럼 같은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월선의 손끝에는 젖은 나무보다 먼저 마른 붉은 인주의 끈적임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상자 안쪽에 천을 쓸어보다가 거친 곡물 포대 실까지 만졌습니다. 도난이 일어난 자리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었고 없어야 할 것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월선은 그날 아침 자신이 느낀 불안의 정체를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은 이미 도겸을 바라보며 분노와 두려움을 섞고 있었고 누군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사건은 확인할 길 없는 소문으로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상자 곁에 물을 손으로 쓸어보고 돌바닥에 남은 발자국의 간격을 더듬으며 누가 먼저 상자에 다가갔는지를 조용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질문은 범인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결론을 잠시 멈추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월선은 도겸의 손목에 남은 밧줄 자국을 만지며 누군가가 사건보다 먼저 사람을 묶어두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상자를 조사하기 전에 도겸이 숨을 고를 시간을 지켜주었습니다. 한양 장터의 공동기금은 큰 상인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국밥을 끓이던 노파가 동전 한 잎을 보탰고 비 오는 날마다 수레바퀴를 고치던 강씨가 품삯 일부를 넣었습니다. 종이를 팔던 융복은 달마다 장부를 정리했고 짐꾼 도겸은 은전 상자를 관아 앞 창고와 장터 회관 사이로 옮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 돈은 장사가 끊긴 집에 쌀을 드리고 병든 아이가 있는 집에 약재를 보내고 겨울 장작값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월선은 눈으로 장터를 보지 못했지만 각 사람의 발걸음과 물건이 놓이는 자리를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따를 때마다 잔의 방향을 먼저 확인했고 누가 얼마나 오래 망설이다 돈을 놓고 가는지도 소리로 알았습니다. 도겸은 장터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월선의 좌판 앞 돌계단에 짚을 먼저 깔아두곤 했습니다. 그런 도겸이 상자를 훔쳤다는 말은 장터 사람들에게 너무 쉬운 결론이었습니다. 쉽게 믿을 수 있는 결론일수록 월선은 더 천천히 만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선에게 장터는 길과 소리로 이루어진 지도였습니다. 생선 장수의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박자, 포목상 앞에서 천이 펼쳐지는 마찰음, 북문으로 들어오는 수레의 축이 흔들리는 소리, 비가 올 때마다 바뀌는 돌계단의 물길이 모두 그녀에게는 하루의 순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동기금 상자가 사라진 날 장터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조용해졌다는 사실도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소리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한 걸음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자 곁에 모인 사람들의 발은 저마다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도난보다 무서운 것은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월선은 누구에게도 도겸이 결백하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깨진 자물쇠를 손바닥에 올리고 부서진 방향을 더듬었습니다. 쇠고리가 바깥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기 위해 밖에서 힘을 준 흔적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던 상자를 부서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안에서 도구를 댄 흔적에 가까웠습니다.
윤복은 월선의 손짓을 따라 상자 안감을 뒤집었습니다. 안감 아래에는 은전이 오래 닿아있던 자리에 남아야 할 검은 먼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막 벗겨낸 쌀겨와 붉은 결속근 조각이 엉겨 있었습니다. 강 씨는 자물쇠 조각을 살펴보며 쇠가 빗물에 오래 젖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깥은 한참 비가 내렸는데 부서진 단면은 아직 마른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비가 그친 뒤에 상자를 깨뜨렸거나 다른 곳에서 준비한 상자를 가져다 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건이 생긴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은전 상자는 도둑의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무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물증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붉은 실 한 올과 마른 인주 자국, 그리고 비어있는 상자 안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작은 물건이야말로 거짓말을 가장 오래 견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표정을 바꾸고 말을 고칠 수 있지만 실의 결은 쓰인 곳을 쉽게 잊지 않았고 자물쇠의 금은 어느 쪽에서 힘을 받았는지 끝내 남겨둡니다. 윤복은 그날부터 상자와 관련된 물건을 함부로 치우지 못하게 했고 강 씨는 비가 그치기 전에 바닥에 흔적을 나무판에 옮겨두었습니다. 월선은 첫 물증을 들고서도 장터 사람들에게 섣불리 기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시작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더 많은 질문을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장터의 곡물값은 아침부터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평소보다 비싼 값을 부르는 상인들이 하나둘 늘었고 허경집의 곡물 가게 앞에는 평소보다 긴 줄이 생겼습니다. 허경집은 오랫동안 장터에서 가장 큰 곡물 창고를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쌀값이 오르는 것은 비가 길어진 탓이며 물자가 줄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공동기금 상자 안에서 만졌던 거친 실이 허경집 창고의 곡물 포대에 쓰이는 실과 닮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상자 안감에 묻은 붉은 인주는 장터 상인들이 쓰는 값싼 인주가 아니라 관아 기록에 사용하는 짙고 끈끈한 종류였습니다. 도겸의 누명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명예가 걸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동기금이 사라지면 장터의 가난한 사람들은 곡물값이 오르는 날을 버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커질수록 누구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붙이기 쉬워집니다. 월선은 도겸의 손목에 남은 밧줄 소리를 들으며 누군가가 돈뿐 아니라 장터 사람들이 서로 믿는 방식까지 훔치려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월선은 곡물값이 오른 날의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고 느꼈습니다. 쌀을 사려던 사람들은 주머니 속 동전을 몇 번이나 세었고 평소라면 한 되씩 사가던 이들도 반 되만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허경집의 가게에서는 곡물 자루가 쌓여 있었지만 판매대에 놓이는 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장터의 불안은 은전 상자가 비었다는 사실보다 내일의 밥값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공동기금 도난이 가장 알맞은 연막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허경집의 가게 앞에 쌓인 포대들은 비를 막기 위해 덮개가 씌워져 있었지만 덮개 아래에서 나는 습한 곡물 냄새는 오히려 누군가가 재고를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도겸에게 누명이 씌워진 이유는 그가 상자 곁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그는 관아 뒤편에서 낯선 수레들이 새벽마다 곡물 포대를 옮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레는 비어있다고 적힌 나무패를 달고 있었지만 바퀴가 돌을 누르는 소리는 비어있는 수레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도겸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월선의 좌판에 들렀을 때 장터의 돈과 곡식이 같은 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월선은 그때 도겸이 찻잔을 내려놓던 손의 떨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이 본 것을 확인할 방법부터 찾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런 조용한 목격자도 위험했을 것입니다.
공동기금 상자가 사라진 날 가장 먼저 의심받을 사람을 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뒷길과 관아 창고를 오가는 짐꾼, 새벽 수레의 무게를 들었던 사람, 그리고 가난해서 변명할 힘이 약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도겸은 어릴 때부터 장터 주변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그는 무거운 곡물 포대가 어느 정도의 소리를 내며 바퀴를 누르는지, 비가 온 뒤 어느 길이 먼저 질척해지는지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수레의 무게를 이상하게 여겼을 때도 그것을 대단한 비밀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무거운 수레가 빈 수레라 적힌 나무패를 달고 지나가는 일은 오래 장터에서 일한 사람에게는 지나치기 어려운 어긋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도겸의 그 평범한 감각을 가장 위험한 목격으로 보았습니다. 회관방의 열쇠를 나눠 가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맡은 시간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자가 비어있던 시간은 어느 한 사람의 말로도 설명되지 않았고 바로 그 틈이 조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성부의 하급 서리 배치성은 도겸을 빨리 넘겨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상자에서 발견된 매듭과 도겸의 허리끈을 나란히 놓고 더 확인할 것이 없다는 듯 기록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월서는 그가 나무 상자 위에 손을 올릴 때마다 옷가락지가 가볍게 2번씩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도난이 일어난 아침 상자 근처에서 들었던 소리와 같았습니다. 물론 가락지 소리 하나로 누군가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월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진실을 증명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리는 사람들이 잊고 싶어하는 순서를 남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치성은 증언자들의 말을 빠르게 받아 적었고 증언자들은 서로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거의 같은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상자가 흔들렸고 도겸이 가까이 있었고 누군가 도겸의 손에 끈이 감긴 것을 보았다는 흐름이 지나치게 매끈했습니다. 월서는 매끈한 말보다 말 사이에 생기는 작은 공백을 더 믿었습니다. 그 공백마다 누군가의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배치성은 관아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장터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는 기록을 빠르게 끝내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일이라고 믿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월서는 서두르는 기록이 언제나 진실을 빠르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은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고 어떤 결론은 확인되지 않은 물건을 지워버립니다. 그녀는 배치성의 가락지 소리를 기억하되 그 소리 하나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물건과 더 많은 기억이 그 소리의 자리를 설명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세곡 창고에서 되찾은 장부에는 종이 가장자리에 불씨가 스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누군가가 기록을 없애려 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기록이 끝내 살아남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월서는 윤복과 강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윤복은 장터에서 종이와 먹을 팔며 여러 상인의 장부를 대신 정리해 준 적이 있어 글씨의 굵기와 종이의 결을 잘 알았습니다. 강씨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수레를 고치며 살았고 바퀴의 흔적과 무게가 남기는 자국을 보는데 익숙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믿었지만 서로의 눈과 손과 귀를 하나로 묶기로 했습니다. 월서는 상자 안감의 실을 만졌고 윤복은 장터 통행 장부의 날짜를 넘겼으며 강씨는 도겸의 집신 바닥과 수레길의 진흙을 비교했습니다. 도겸의 집신에는 상자 옆에 있던 붉은 겨가 아니라 관아 뒤편 도로에서 묻은 잿빛 모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상자 손잡이에 감긴 매듭에는 도겸이 쓰지 않는 향나무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허경집의 곡물 창고에서 포대를 묶을 때 쓰는 방수 기름과 비슷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사건을 풀기 위해 한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여러 조각의 일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복과 강씨가 합류한 뒤 조사에는 조금씩 다른 속도가 생겼습니다.
윤복은 종이의 색과 먹의 번짐을 살폈고 강 씨는 길바닥과 수레바퀴를 살폈으며 월서는 누가 어느 순간에 침묵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가 가진 감각을 대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복은 월선의 손끝이 닿은 곳을 글로 남겼고 강 씨는 윤복의 장부에서 나온 시간을 길 위의 자국과 맞췄습니다. 그 과정은 느렸지만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 한 사람의 판단이 사건 전체를 밀어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강 씨는 장터 바닥의 바퀴 자국을 따라가다가 상자가 발견된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깊게 눌린 두 줄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대부분의 자국은 흐려졌지만 돌담 아래쪽에 고인 진흙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작은 손수레가 아니라 곡물 포대를 실은 큰 수레의 폭과 맞았습니다. 바퀴 한쪽에는 푸른 염료가 묻어 있었고 그 염료는 허경집 창고 안쪽 바닥에 오래 칠해둔 물감과 같은 계열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윤복은 도겸의 허리끈과 상자 손잡이의 끈을 살펴보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같은 매듭처럼 보였지만 도겸은 짐을 들 때 매듭 끝을 안쪽으로 접는 버릇이 있었고 상자에 걸린 끈은 끝이 바깥으로 길게 빠져 있었습니다. 월서는 그 차이를 손가락으로 더듬어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도겸의 끈을 흉내 내려 했지만 도겸이 평생 몸으로 익힌 방식까지는 따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도난의 무대는 정교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습관까지 완벽하게 베끼지는 못했습니다. 강 씨는 술의 자국을 본 뒤 도겸이 상자를 들고 도망쳤다는 설명이 더욱 이상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자를 혼자 들고 움직인 사람의 발자국이라면 좁고 급한 흔적이 남아야 했지만 현장 주변에는 큰 수레가 여러 차례 방향을 바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물건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바퀴를 숨기려 했다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월서는 강 씨가 손가락으로 진흙 위를 짚는 소리를 들으며 현장에 남은 흔적들이 도겸의 발보다 더 큰 움직임을 말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상자 안감이 처음부터 비어 있었을 가능성은 조사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윤복은 공동기금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전수를 점검한 날과 상자가 공개된 날 사이에는 이틀의 틈이 있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상자는 장터 회관 안쪽의 작은 방에 보관되어 있었고 열쇠는 허경집과 장터 대표 그리고 한성부 서리 배치성이 나누어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상자가 이동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 기록되지 않은 시간을 만들었다는 뜻일 수 있었습니다. 월서는 회관방의 문턱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문턱 아래에는 새로 마른 진흙이 끼어 있었고 그 진흙에서는 강가 쪽 염분 냄새가 났습니다. 장터 중심의 흙과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상자는 도난 현장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수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 마지막 순간의 도둑이 아니라 이미 비어있는 상자 곁에 세워진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회관방의 문턱과 상자 안감, 그리고 통행 장부의 빈칸은 모두 도난 이전에 이미 준비가 시작됐음을 암시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빼낸 뒤 상자를 남겨두었고 비가 그친 뒤에야 깨진 자물쇠를 얹어 사람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도겸의 허리끈은 그 무대 위에 던져진 마지막 소품이었을 것입니다. 월서는 이 사실을 알아갈수록 분노보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오래 준비된 거짓이라면 장터의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한 채 이용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통행 장부는 장터 밖으로 드나드는 수레와 짐을 기록하는 얇은 책이었습니다. 윤복은 장부의 끝부분에서 이상한 빈칸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수레가 지나가면 수레 주인의 이름, 짐의 종류, 수레수가 간단히 적혔습니다. 하지만 도난 전날 새벽 기록에는 수레 한 대가 들어온 표시만 있고 나간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다른 먹으로 더 씌운 선이 있었고 선의 압력이 앞쪽 기록과 달랐습니다.
배치성이 정리한 장부의 글씨는 단정했지만 그 빈칸을 메운 글씨는 급하게 눌러 쓴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강 씨는 그날 새벽 수레가 지나간 길을 기억하는 노점상에게서 바퀴가 유난히 깊게 패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레에는 빈 나무통만 실린 것으로 보였지만 바퀴는 곡물 포대를 실은 수레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월서는 그 설명을 듣고 상자 안감의 곡물실과 바퀴 자국을 연결했습니다. 누군가 빈 나무통을 이용해 다른 무게를 숨겼고 그 무게는 은전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통행 장부의 빈칸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대의 수레가 드나들었지만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는 언제나 여러 사람의 기억에 남습니다. 바퀴가 돌을 칠 때 나는 소리, 말이 숨을 몰아쉴 때 나는 거친 숨, 수레가 좁은 골목을 돌기 위해 멈추는 시간은 누구도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윤복은 빈칸을 중심으로 앞뒤 장부를 다시 베껴 쓰고 누가 그 시간대에 장터 문을 지켰는지 확인했습니다. 기록이 비어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더 많은 기억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수레는 장터의 북문을 지나 관아 뒤편으로 향한 뒤 강가 쪽 길로 빠졌습니다. 그 길은 비가 오면 진흙이 깊어 상인들이 잘 쓰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눈에 띄지 않게 옮기기에는 적합했습니다. 강 씨는 수레 자국에 박힌 작은 철못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철못은 허경집의 큰 수레 바퀴에만 쓰는 넓은 머리목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허경집은 자신의 수레가 그날 창고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창고 앞 바닥에는 새로 닦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을 뿌리고 결을 흩어 바퀴 자국을 지우려 했으나 나무 기둥 아래쪽에 남은 푸른 염료와 말발굽 자국까지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월서는 수레가 지나간 시간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장터의 새벽 종소리, 수레축이 돌을 2번 치는 소리, 그리고 지나간 뒤 남은 기름 냄새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조각들은 아직 완전한 그림이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장터의 눈을 피해 밤새 길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강가로 향한 수레는 비를 피해 가장 조용한 길을 골랐지만 무거운 짐은 길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바퀴는 낮은 곳에 물을 밀어내며 깊은 홈을 남겼고 말발굽은 미끄러질 때마다 돌 사이에 흙을 튀겼습니다. 강 씨는 그 흔적을 따라가며 수레가 한 번 멈춘 자리와 다시 출발한 자리를 구분했습니다. 그곳에는 포대에서 떨어진 겨와 푸른 염료가 섞여 있었습니다. 월서는 강 씨가 가져온 흙을 만져보며 상자 안감에 묻은 거친 결이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윤복은 국밥집 뒷골목에서 배치성의 종복을 보았습니다. 종복은 작은 천 보자기를 품에 안고 있었고 허경집의 창고지기와 짧게 마주친 뒤 곧장 관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복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본 뒤 월선에게 알렸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은전이 있었는지 인주가 있었는지 아니면 장부 조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복의 걸음이 유난히 빠르고 조심스러웠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강 씨는 뒷골목 바닥에서 떨어진 작은 겨, 조각과 붉은 실을 주었습니다. 상자 안감에서 나온 것과 같은 종류로 보였습니다. 월서는 그 물건들을 만져보고 누군가가 한 번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너무 많은 장소를 오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할수록 사람은 더 많은 손을 빌리게 되고 더 많은 손은 결국 서로 다른 기억을 남깁니다. 도겸을 급히 죄인으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그때부터 더 거칠어졌습니다. 한성부에서는 이틀 안에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내려왔고 장터 사람들은 진실을 찾는 일이 생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뒷골목에서 오간 보자기는 작아 보였지만 사건의 흐름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배치성의 종복은 관아와 장터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었고 허경집의 창고지기는 곡물과 포대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골목을 찾았다는 사실은 아직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뒤에 통행 장부의 글씨가 바뀌고 도겸을 몰아붙이는 문초가 더 빨라졌다는 순서는 우연으로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월서는 사람의 마음보다 먼저 물건과 시간이 손을 잡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허경집의 곡물 가게 뒤편에는 장부를 보관하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윤복은 종이를 납품한다는 핑계로 그 방 근처를 지나며 평소보다 많은 새 장부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부의 표지는 오래된 것처럼 보였지만 종이의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깨끗했고 먹 냄새도 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오래된 기록 사이에 새로 쓴 장을 끼워 넣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월서는 허경집이 좌판에 들렀을 때 그의 옷자락에서 배어나온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곡물 냄새와 향나무 기름 그리고 관아 인주에서 맡았던 짙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허경집은 곡물값이 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복했지만 장터의 쌀독은 전보다 빨리 비어갔고 그의 창고 앞술에는 오히려 더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공동기금이 사라진 직후 곡물값이 오르고 관아장부가 바뀌고 도겸이 누명을 썼다는 순서는 우연이라 두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장터의 불안을 이용해 곡식과 돈을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허경집의 새 장부들은 오래된 표지를 두르고 있었지만 종이는 아직 손에 길들지 않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윤복은 장부를 직접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종이를 납품한 사람들의 기억을 모아 새 종이가 들어간 날을 추적했습니다. 그 날짜는 공동기금 상자가 마지막으로 회관에 보관된 날과 맞물렸습니다. 장부를 바꾼 사람은 숫자만 바꾼 것이 아니라 장터 사람들이 믿어온 시간의 순서까지 다시 쓰려 했습니다. 월서는 문서가 보이지 않아도 그 문서 때문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순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터의 여인들은 처음에는 조사에 나서기를 망설였습니다. 공동기금이 사라진 뒤 장사가 더 어려워졌고 관아에 눈밖에 나면 좌판 하나조차 지키기 힘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서는 그들에게 범인을 지목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옮겼는지, 누가 어느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는지처럼 작은 일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사람은 새벽에 허경집 창고 쪽에서 평소보다 큰 나무통이 굴러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배치성의 종복이 비 오는 날에도 새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도겸이 상자 근처에 도착하기 전 이미 관아 아전 2명이 회관 앞을 서성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각각의 기억은 약했고 혼자서는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복이 그것을 시간 순서대로 적기 시작하자 장터의 하루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월서는 사람들이 진실을 잊은 것이 아니라 혼자 기억하는 일이 두려웠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터 여인들의 기억은 처음에는 서로 달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비가 세차게 내리던 때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등불이 하나 꺼진 순간을 기억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수레가 지나간 뒤 무릉덩이의 모양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윤복은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억지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기억을 제자리에서 남겨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서로 다른 기억이 같은 새벽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서는 그때 진실이란 처음부터 한 문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이 가진 작은 조각들이 가까워질 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윤복은 장터 회관의 작은 방에 낮은 상을 놓고 기억을 기록하는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적었고 그를 모르는 사람은 시간과 방향을 돌멩이, 끈, 곡식 아래 수로 표시했습니다. 월서는 각 물건의 위치를 손으로 확인하며 기억의 순서를 맞췄습니다. 강 씨는 수레바퀴의 폭을 나무막대에 표시했고 도겸은 아직 갇힌 채였지만 자신이 들었던 짐의 무게와 길의 상태를 차분히 떠올렸습니다.
그 장부는 관아의 장부처럼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먹 번진 자리도 있었고 손가락으로 눌러 남긴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 사람이 고쳐 쓸 수 없는 많은 기억이 쌓였습니다. 배치성은 그 장부를 비웃으며 장터 사람들이 만든 기록은 법이 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월서는 법이 되기 전의 기록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이 완성되기 전에 그것과 다른 진실의 순서를 먼저 남겨두는 일은 충분히 중요했습니다. 낮은 상 위에 놓인 기록은 관아의 책처럼 단정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진짜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묻은 쌀겨를 종이에 눌러 표시했고 누군가는 수레가 지나간 방향을 끈의 방향으로 남겼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자신의 기억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장터 사람들에게 낯선 힘이 되었습니다. 월서는 그 장부가 결국 도겸 하나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누군가가 다시 같은 방식으로 고립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록은 글씨를 잘 쓰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확인할 일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지자 월선의 좌판에는 낯선 비단 보자기와 은전 꾸러미가 놓였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겨울에 팔면 큰돈이 될 고운 비단 한 필과 장터에서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은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놓인 나무패에는 장터 일을 더 이상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서는 글을 볼 수 없었지만 윤복이 나무패의 내용을 조용히 읽어주자 오래 손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도 그 돈은 가벼운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공동기금이 사라진 뒤 차를 사러 오는 사람이 줄었고 겨울을 앞둔 집에는 쌀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서는 비단의 결을 만져본 뒤 그것이 누군가의 침묵값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보자기를 다시 묶어 회관 기록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장터의 불안이 어떤 모양으로 사람을 흔드는지 보여주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비단과 은전은 월선의 집안 형편을 너무 정확히 겨냥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겨울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는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가난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침묵으로 밀어넣는지 보여주는 시험처럼 놓였습니다. 월서는 그날 밤 비단을 다시 만지며 자신이 거절한 것이 돈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거절한 것은 진실을 말할 기회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는 장터의 방식이었습니다. 보자기는 이후 공개 검증 때 누군가가 얼마나 일찍부터 월선의 침묵을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물증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의 방 앞에는 작은 돌 하나가 굴러들어왔습니다. 돌에는 검은 끈이 감겨 있었고 끈 끝에는 도겸의 허리끈과 비슷한 매듭이 달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월선에게 도겸처럼 보이는 흔적을 다시 보여주며 조사를 멈추지 않으면 같은 누명을 누구에게든 씌울 수 있다는 뜻을 남긴 셈이었습니다. 월선은 놀라지 않은 척했지만 돌을 쥔 손은 오래 차가웠습니다. 윤복과 강씨는 그날부터 밤마다 월선의 집 근처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월선은 두 사람에게 무모하게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건을 푸는 일은 누군가의 용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기록을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돌에 감긴 끈의 매듭을 다시 살폈고 그 매듭이 도겸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험마저도 도겸의 흔적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누명을 만든 사람은 도겸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장터가 도겸을 계속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위협의 돌은 월선이 혼자 남겨져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문 밖의 빗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누군가가 근처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월선을 조용히 만들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일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결심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돌과 끈을 윤복과 강씨뿐 아니라
장터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꺼내놓았습니다. 위협이 비밀로 남을 때 가장 강해진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놓인 돌은 더 이상 한 사람을 겁주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사건을 감춘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월선 일행은 한성부 앞마당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배치성이 도겸을 재판에 넘기기 전 장터 사람들이 만든 기록과 물증을 공식적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월선은 윤복의 팔을 잡고 젖은 돌길을 걸었습니다. 강 씨는 수레바퀴 목과 붉은 결속근, 상자 안감 조각을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장터의 여인들은 시간 순서를 표시한 나무 막대와 곡식알 꾸러미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관아 앞에 이르렀을 때 배치성은 이미 도겸의 사건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선은 관아 마당의 바람소리와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허경집의 창고지기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창고지기는 증언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옷자락에서는 향나무 기름 냄새와 강가 소금 냄새가 함께 났습니다. 그 냄새는 상자 안감과 회관 문턱에서 맡았던 냄새와 이어졌습니다. 관아 앞마당은 이제 도겸의 죄를 묻는 곳이 아니라 장터 전체의 돈과 곡식이 어디로 갔는지 묻는 곳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부로 향하는 길에서 월선은 도겸의 사건이 이제 장터 안에서만 끝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관아의 기록이 얽혀 있다면 장터 사람들끼리만 확인한 내용은 언제든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건을 단순히 들고 가는 대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확인했는지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강 씨는 바퀴 못이 발견된 장소를, 윤복은 장부의 빈칸을, 장터 여인들은 수레가 지나간 시간을 각각 증명했습니다. 월선은 그 기록들이 관아의 문 앞에서 작은 목소리처럼 보일지라도 함께 모이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한성부는 곧바로 허경집의 창고와 장터 통행장부를 임시 봉인했습니다. 창고 문에 세 줄이 묶이는 소리가 울리자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도와 불안이 함께 퍼졌습니다. 창고가 멈추면 곡물값은 더 오를 수 있었고 허경집과 거래하던 작은 상인들은 하루벌이도 끊길 수 있었습니다. 허경집은 자신이 손해를 보며 장터를 지켜왔다고 주장했고 배치성은 조사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봉인 직후 창고 안쪽에서 수레축이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다른 출구로 물건을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창고 뒤편 낮은 담장 아래에 새 바퀴 자국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국은 강가 쪽으로 이어졌고 자국 사이에는 무거운 물건을 끌 때 생기는 길고 얕은 홈이 남아 있었습니다. 월선은 봉인이 진실을 지키는 마지막 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직 숨기고 있는 길을 드러내는 첫문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창고 봉인은 사건을 멈추게 하는 조치였지만 동시에 숨겨진 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허경집의 사람들은 앞문이 닫히자 뒷문과 담장 아래의 작은 길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강 씨는 새로 난 바퀴 자국의 깊이를 보고 수레가 빈 나무통뿐 아니라 종이와 은전 꾸러미까지 실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월선은 창고 안에서 들리는 서랍과 상자 뚜껑의 마찰음을 들으며 누군가가 기록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봉인 이후의 움직임은 장터가 기다리던 또 하나의 리후킹이 되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장터는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반쯤 닫힌 좌판들이 늘었고 쌀을 사러 온 사람들은 가격표 앞에서 오래 망설였습니다. 월선의 차 좌판에도 빈잔이 많아졌습니다. 공동기금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장터의 신뢰를 먼저 무너뜨렸고 허경집 창고의 봉인은 생계에 대한 두려움을 더 키웠습니다. 월선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흔들렸습니다. 도겸의 누명을 벗기려다 장터 전체가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진실을 밝히는 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윤복은 장터 사람들의 기록을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그 기록에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보다 서로가 잃지 않기 위해 남긴 작은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월서는 장터가 멈춘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아무도 말하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먼저 장사를 멈추게 하지만 결국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장터가 잠시 멈춘 시간은 월선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좌판의 빈자리와 늘어난 외상장부는 진실을 찾는 일이 현실의 배고픔을 당장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장터가 예전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것만이 회복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의 바쁨 속에는 누군가의 곡식이 사라지고 누군가의 돈이 빼돌려지고 누군가의 침묵이 쌓여 있었습니다. 잠시 멈춘 장터는 그 오래된 방식이 더는 계속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월선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했던 데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허경집에게 빚을 진 상인은 창고 문이 닫히면 가족이 굶을까 두려웠습니다. 배치성의 기록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관아의 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수레꾼은 하루 품삯을 잃을까봐 새벽에 길을 보았다는 말을 감췄고 장복꾼 홍필은 오래전부터 바뀌는 숫자를 알면서도 자신이 늙어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월서는 그들의 침묵을 쉽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혼자였다면 은전과 비단 앞에서 흔들렸을 것이고 위협의 돌 앞에서 문을 닫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월서는 누구에게도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사람들을 조금씩 움직이게 했습니다. 침묵은 부끄러움으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기록으로 바꾸면 다음 침묵을 막는 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강 씨는 강가로 이어진 수레 자국을 따라 오래된 소금 창고 근처까지 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비어있는 나무통 여러 개가 쌓여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이나 마른 생선을 보관한 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통의 바닥을 두드리자 묵직한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통 안에는 은전 대신 납 조각과 둥근 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게를 속이기 위해 넣은 것이었습니다. 빈 수레가 무거웠던 이유, 바퀴가 깊게 패였던 이유, 수레꾼들이 곡물 포대가 실린 것처럼 느꼈던 이유가 한꺼번에 설명되었습니다. 나무통은 장터 회관에서 상자를 옮길 때도 쓰였고 강가 창고에서 곡물 포대를 숨길 때도 쓰였습니다. 누군가는 은전 상자가 사라진 것처럼 꾸민 뒤 다른 통에 은전과 장부를 나누어 옮기고 납과 돌로 무게를 맞춰 수레를 속였습니다. 강 씨는 통 바닥에서 붉은 실 한 올과 관아식 인주 자국을 더 찾아냈습니다. 사건의 물건들은 마침내 한 길 위에서 서로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강가 소금 창고의 나무통은 사건의 무게를 눈앞에 드러냈습니다. 납과 돌은 은전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었지만 동시에 수레와 장부와 상자 사이를 이어주는 물리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강 씨는 통을 들어보며 무게가 말보다 정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같은 말을 외울 수 있지만 수레가 눌린 길과 납이 들어간 통은 같은 거짓말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월서는 강 씨가 통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사건의 가장 큰 비밀이 거대한 권력의 말이 아니라 작은 물건들의 무게에서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홍필은 장터에서 가장 오래 장부를 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가 창고의 나무통 소식이 퍼진 뒤 그는 윤복을 찾아와 오래된 장부 한 묶음을 건넸습니다. 그 장부에는 허경집 창고의 곡물 수량과 장터 공동기금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서로 맞물려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몇 장은 찢겨 있었고 중요한 날짜는 먹으로 덧칠돼 있었습니다. 홍필은 오래전부터 장부가 바뀌는 것을 알았지만 배치성이 관아의 인주를 가져와 세 장을 끼워 넣는 모습을 보고도 침묵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침묵한 이유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장부를 숨겨두었던 이유가 언젠가 누군가가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월서는 홍필의 떨리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장부를 내려놓는 소리를 오래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증언의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홍필이 장부를 내놓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고 늦은 증언이 용서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월서는 그가 늦게라도 기록을 꺼내는 순간이 장터에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침묵한 사람을 단순히 비겁하다고 부르지만 그 침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함께 보지 않으면 다음 침묵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필의 장부에는 숫자보다도 삭제된 흔적이 많았습니다. 그 흔적은 누군가가 진실을 지운 자리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홍필의 장부를 윤복이 정리하면서 곡식 수량과 무게가 바뀌는 방식이 드러났습니다. 허경집은 관아에 들어와야 할 곡물 일부를 먼저 자신의 창고로 돌려놓고 장터에는 비어있는 포대 수만큼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공동기금에서는 그 차액을 메우는 명목으로 은전이 나갔고 배치성은 관아 인주가 찍힌 새 장부를 만들어 그 흐름을 합법적인 비용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비가 길어져 곡물값이 오르면 허경집은 숨겨둔 곡식을 높은 값에 다시 팔 수 있었습니다. 도겸은 새벽 수레가 무겁다는 사실을 알았고 상자 안감에 묻은 포대실은 그 사실을 연결할 수 있는 첫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겸은 도둑으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월서는 장부의 숫자를 볼 수 없었지만 윤복이 읽어주는 수량과 강씨가 말한 바퀴 자국, 장터 여인들이 기억한 시간 사이에 같은 빈틈이 반복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짓은 한 사람의 글씨로 시작됐지만 그 글씨를 믿게 만든 것은 장터 전체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뀐 장부의 수량은 곡물의 흐름뿐 아니라 공동기금의 성격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원래 공동기금은 장터 사람들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돈이었지만 조작된 장부에서는 허경집 창고의 손실을 메우는 돈처럼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왜곡은 한 사람의 착오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만든 몫을 다시 권력 있는 사람의 이익으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월서는 숫자를 직접 볼 수 없어도 윤복이 읽어주는 항목마다 장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약가, 누군가의 겨울 장작, 누군가의 밀린 외상이 한 줄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은전 꾸러미는 강가의 오래된 소금 창고 바닥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나무판을 들어 올리자 젖은 천으로 감싼 은전 꾸러미와 잘린 장부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은전은 공동기금에서 사라진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곡물 거래를 통해 다른 곳으로 흩어졌고 일부는 관아 안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꾸러미와 장부 조각만으로도 도난이 도겸의 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준비된 유용의 마지막 장면이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배치성은 이 물건들이 누군가가 새로 숨긴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인주, 결속근, 나무통 바닥의 납조각, 통행 장부의 빈칸, 홍필의 오래된 기록은 서로 다른 시간에서 왔습니다. 한 사람이 한밤중에 만들어낼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월서는 은전 꾸러미가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진실이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각자 감춘 조각을 꺼내놓을 때 비로소 무게를 갖는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강가 바닥 아래서 발견된 은전 꾸러미는 장터 사람들에게 완전한 안도보다 더 복잡한 감정을 안겼습니다.
잃은 돈 일부가 돌아왔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오래 누군가의 계산 속에 들어 있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월서는 은전 꾸러미를 손으로 만지며 돈이 돌아오는 것만으로 신뢰가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꾸러미를 곧바로 나누지 않고 먼저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수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회복은 돈을 돌려주는 방식에서도 다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배치성은 마지막까지 장터 사람들의 기억은 흔들릴 수 있고 도겸의 억울함을 믿고 싶은 마음이 사실을 흐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일부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았고 월선도 자신이 들은 소리만으로 누군가를 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개 검증의 힘은 누구 한 사람의 기억에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물건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 장부의 빈칸과 수레의 무게가 같은 거짓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허경집의 창고지기와 종복은 처음에는 배치성의 기록을 따라 같은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나무통과 붉은 실, 봉인끈이 차례로 놓이자 그들의 말은 더 이상 같은 순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외운 말은 증거 앞에서 쉽게 흔들렸습니다. 월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달라지는 순간을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꾸밀 때의 매끈함이 사라지고 각자가 감춘 두려움이 다시 제 목소리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외운 듯 되풀이되던 자백 소문은 증거가 쌓일수록 힘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도겸을 의심하던 사람들도 서로 다른 증언이 너무 닮았다는 사실과 그 말들이 배치성의 기록 순서에 맞춰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심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침묵했습니다. 공개 검증을 앞두고 그 침묵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서는 사람들이 진실을 믿게 되는 순간보다 거짓을 더는 쉽게 되풀이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한 성부는 세곡 창고 근처에서 마지막 장부를 태우려는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허경집의 사람들은 밤이 깊은 뒤 수레에 장부 상자를 싣고 창고 화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 씨는 낮에 본 바퀴 못의 모양을 기억했고 윤복은 장부 상자에서 나는 오래된 종이 냄새를 확인했습니다. 월서는 수레가 멈춘 뒤 들린 나무 뚜껑의 마찰음과 인주함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 공동기금 상자가 발견된 날 들었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도겸은 아직 완전히 풀려난 상태가 아니었지만 관아 사람들의 감시 아래 수레가 오가던 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장부가 화로에 들어가기 전 수레는 세곡 창고 앞에서 멈췄고 그 안에서는 허경집과 배치성이 감추려 했던 거래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장부를 태우려던 선택은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가 되었습니다. 세곡 창고로 향한 밤 추적은 사건의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장부를 태우는 일은 단순히 종이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장터 사람들이 함께 모은 기억을 다시 흩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월선 일행은 무리하게 뛰어들지 않고 수레가 멈추는 소리와 창고 문이 열리는 순서를 확인하며 관아의 다른 관리들에게 알렸습니다. 도겸도 그 길의 무게와 돌의 상태를 설명해 수레가 실제로 지나갔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 장부는 불길 가까이까지 갔지만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장터의 진실은 더 이상 몇 사람의 의심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공개 검증은 비가 다시 내리던 날 한성부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낮은 나무상 위에는 공동기금 상자 안감, 깨진 자물쇠, 붉은 결속근, 나무통에서 나온 납 조각, 강가 창고의 은전 꾸러미, 통행장부 홍필의 오래된 장부 세곡 창고에서 나온 거래 기록이 차례로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한 줄로 서지 않았습니다. 장터 여인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모여 자신들이 기억한 시간을 지켜보았고
수레꾼들은 바퀴 자국과 무게를 확인했으며 윤복은 장부의 날짜를 대조했습니다. 강 씨는 나무통의 바닥과 수레 못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월서는 상자 안감의 실을 만지고 도겸의 허리끈 매듭을 다시 더듬었습니다. 두 매듭은 끝내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는 도겸의 누명이 누군가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증거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서로의 빈틈을 메우며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공개 검증의 자리는 누군가의 연설보다 물건들의 배치가 더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자물쇠는 안쪽에서 눌린 흔적을 보여주었고 상자 안감은 은전보다 포대실을 품고 있었으며 수레 목과 납 조각은 빈 수레의 무게를 설명했습니다. 홍필의 장부는 그 움직임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월서는 한 가지 증거를 말하는 대신 서로 다른 증거가 같은 시간을 가리키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겸의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도겸의 누명은 풀렸습니다. 한 성부는 그가 공동기금 상자를 훔쳤다는 기록을 지우고 도난을 꾸민 과정에서 이용당한 목격자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허경집은 곡물 일부를 빼돌리고 장터의 불안을 이용해 가격을 올린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치성 역시 관하 기록과 인주를 사적으로 사용해 장부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월서는 그날 가장 중요한 일이 누군가를 벌하는 장면에만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억을 꺼내놓고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 침묵했던 이유를 숨기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기록을 누구 한 사람의 손에만 맡기지 않기로 한 데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동기금은 전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남은 은전과 새로 모인 곡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터 대표들은 통행장부와 공동기금 장부를 매달 여러 사람이 함께 확인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쉽게 되돌아오지 않지만 확인하는 방식은 새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누명이 풀린 뒤 도겸은 한동안 장터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억울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며칠 동안 받은 의심과 모욕이 곧바로 지워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서는 그에게 서둘러 예전처럼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터가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지를 함께 정하는 자리에 도겸의 몫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을 확인하는 일은 잘못한 사람을 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게 하는 데까지 가야 했습니다. 며칠 뒤 월선의 차 좌판에는 예전보다 낮은 기록판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은 날짜와 수량을 적었고 그를 모르는 사람도 끈의 색과 돌의 개수로 자신이 확인한 몫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도겸은 다시 짐을 나르기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혼자 무거운 상자를 들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상자가 움직일 때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확인했고 수레가 나갈 때는 수레꾼과 상인이 같은 나무패에 손도장을 남겼습니다. 허경집의 창고 앞에 길게 늘어서던 불안한 줄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곡물값이 하루아침에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누구의 창고에 얼마나 들어가고 나오는지 장터 사람들이 함께 알게 되면서 가격을 마음대로 흔들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월서는 차를 따르며 물이 잔에 닿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 사이로 사람들의 불안한 숨이 많이 섞였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묻고 확인하는 짧은 목소리가 더 자주 들렸습니다. 진실은 거창한 소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다시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기록판은 장터의 질서를 바꾸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글씨가 틀렸을 때 다른 사람이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물건이 움직일 때는 적어도 두 사람의 손이 함께 남았습니다. 월서는 매일 아침 기록판 앞에서 발걸음이 모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자신이 확인한 것을 남기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장터가 다시 살아나는 소리는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전 상자가 열릴 때 들리는 자물쇠 소리가 이전보다 오래 여러 사람의 손 안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한양 장터에 첫눈이 내리던 날 월서는 차 좌판 앞에 찻잔 하나를 비워두었습니다. 그 잔은 누군가를 잃었다는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사실을 가진 사람, 두려움 때문에 기록에서 빠진 사람,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을 위해 남겨둔 자리였습니다. 도겸은 그날도 젖은 돌계단에 짚을 깔았고 윤복은 기록판의 줄을 다시 정리했으며 강씨는 수레바퀴에 박힌 못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장터를 구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는 다음번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몫의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월서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장터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조심스러워졌고 상자가 열리고 닫힐 때마다 여러 손이 함께 움직였으며 거짓말이 너무 매끈하게 이어질 때 누군가는 반드시 멈춰 서서 그 순서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날 월선이 비워둔 첫 잔에는 아무도 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장터가 다시는 한 사람의 침묵 위에 서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양 장터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 역사 이야기입니다. 첫눈이 내린 날의 빈 찻잔은 월선이 오래 생각한 끝에 남긴 자리였습니다. 그 잔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잘못을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을 말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누구나 두려움 속에서 침묵할 수 있고 누구나 늦게야 기록을 꺼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다시 누군가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게 됩니다. 월서는 차를 따르지 않은 잔을 손끝으로 확인하며 사람들의 거짓말은 때로 소리로 시작되지만 진실은 함께 멈춰듣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월서는 장터에서 가장 먼저 바뀐 것이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라 물건을 확인하는 손의 수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예전에는 은전 상자 하나를 한 사람이 열고 한 사람이 닫았지만 이제는 적어도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이 흔들릴 때는 다른 사람이 그날의 길과 소리를 더했고 그를 모르는 사람도 돌과 끈으로 자기 몫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누군가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볼 때 비로소 길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장터는 차근차근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월서는 비워둔 찻잔을 만질 때마다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람도 언젠가는 기록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기다림도 장터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날처럼